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정신역동 모델의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심리성적인 성격 발달 단계, 이 5단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성적인 그 발달 단계, 요 5단계를 꼭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강기부터 시작해서 항문기, 남근기, 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요 5단계는 항상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에서 뭐 노년기 이런 거 그 분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만 분석을 했지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1, 2, 3단계까지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정신역동 이론, 정신역동 모델로 그 클라이언트 치료를 위해서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 5단계가 어떠한 문제와 트라우마에 엮여져 있는지, 이것을 핵심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는 그 인간의 그 성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코섹슈얼 그 디벨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실은 이제 성적이고 공격적인 것도 함께 그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 각 단계마다 제가 에너지 이야기했는데 이 리비도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리비도라는 것은 그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그냥 그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 에너지 하면은 그냥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적이고 공격적인 그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강기면은 입에 집중되어 있겠죠. 항문기면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아동의 항문에 집중되어 있겠죠. 남근기면은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런데 잠재기면은 갑자기 그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잠재된다. 이 땅속으로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생식기에는 분출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어떠한 단계별, 스텝별로 특징,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도라는 게 그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라고 제가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성적이고 공격적이란 말은 단어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모자랄 만큼 굉장히 크고 깊이 있는 그러한 그 언어의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뭡니까? 신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충동, 자기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까지도 포함되고 우정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니즈, 욕구, 욕구, 이러한 욕구가 잘 적절하게 충족돼 가지고 이렇게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다양한 그 트라우마 내지는 문제가 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고착이 일어나는데, 고착은 아까 각각의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각 단계에 건강하게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못하고 한 단계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거, 이것을 고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계에서 지나친 만족감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박탈되거나 그랬을 때 그 상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이러한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강기, 항문기, 또 남근기가 성격 형성에 의해서 그 어느 단계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아동기까지가 그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라고 해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두 전제가 뭐냐 하면은 결정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주 깊은 곳에서 묻혀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그런 관점을, 무의식론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먼저 구강기에 대해서 심리 성적인 발달 단계 첫 번째 단계로서 구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18개월이면은 1과 2분의 1개월. 예. 그러니까 1살 반. 근데 요게 그 나이가 딱딱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분명히 만 나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동양적인,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고 관념으로서는 태내에 10개월 동안 있는 것을 또 1살로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몇 살인지, 만 나이로 몇 살인지 굉장히 그 나이를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항상 나이를 줄이고 싶어서 만 나이만 기억하는 그러한 단계도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양적인 우리나라 어떤 가치, 관념, 사회 체계에서는 나이를 태어나자마자 1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구강기의 단계는 태어나서부터 1과 2분의 1살, 18개월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리고 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배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구강기에 어떠한 애착 관계를 갖느냐, 이것은 나중에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단계에 충족되지 못한 어떠한 욕구가 있을 경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충족되지 못한 보살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극도의 의존성을 갖는다라든지, 또 극도의 의심을 갖게 된다라든지, 또 극도의 어떠한 거부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의존성, 예를 들어서 구강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커서도 구강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든가, 이러한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기에 고착됐을 경우에 너무 많이 먹거나 내지는 박탈의 경험,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먹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식사 거부도 구강기의 고착의 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강기에 고착되었을 때 심리, 사회적, 성적인 그 성격의 폐해는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있나 하면은 구강 수동적인 성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엄청 막 의존하고 혼자서는 못해요. 누가 꼭 있어야 돼. 붙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의존적이고 아니면은 수동적이고,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그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뭡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뭐예요? 잘 속아 넘어가고 미성숙하고, 예, 요런 거. 또 이거와 정반대로 뭐든지 남을 털커덕 믿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냥 이타심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예, 본인의 생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삶의 그 합리적인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된다라는 게 구강기 고착의 최악의 경우라는 거죠. 근데 구강기가 출생부터 18개월까지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전반전에 고착이 되어 있을 때는 구강 가학적인 그 성격보다도 먼저 이야기했던 너무나 의존하거나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베풀거나 이러한 그 성격인데, 후반기 뒤로 올수록 한 살이 넘어서 고착됐을 경우에는 구강 공격적인 내지는 구강 가학적인 성격으로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가 나면은 이 잇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하고 씹고 싶어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보시면은, 아이를 업으면은 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팔을 문다라든지 어깨를 문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구강 가학적인, 구강 공격적인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깨물고 물어뜯고 또 비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판적이고 또 뭐예요? 타인을 이용하거나 막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후기 구강기의 가학적인 구강 공격적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문기 아날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18개월부터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입니다. 요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배변 훈련이에요. 본인의 배변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독립해가지고 성인으로 아동기로 나아가느냐, 이러한 절대절명의 인간으로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 배변으로 생기는 항문 자극에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쾌감이 불쾌한지 아니면은 쾌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보유, 방출이죠. 두 가지인데, 계속해서 식사했던 것을 배출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것, 쌓아두는 거죠. 이것이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방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항문기 때의 양육자와의 관계라든지 여기에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어떠한 갈등을 일으킬 때, 또 고착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조절이라든가 자립, 자부, 자존의 경험이 이 시기에 굉장히 좌우될 수 있는 특징인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배변 훈련은 양육자,
특히 이제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그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 늘상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많이 반박을 받고 있는 지점이죠. 왜 아동을 어머님만 키우느냐? 그 부부가 함께 키우고 가족이 함께 키우고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오늘날의 트렌드인데 지그문드 프로이드 그 시기에서는 늘상 아동의 양육자란 말도 안 했어요. 아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변 훈련은 제가 이제 여기 부모라고 최근에 그 텍스트북에는 부모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머니라고 그 쓰고 있죠. 그래서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 그 양육자의 현실에 적절히 이제 요구를 받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잘 하면은 에고가 발달되고 창조성과 생산성이 발달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문기 아동의 그 배설에 대해서 가족이 얼마나 그 기뻐합니까? 칭찬해주고 이랬을 때 아동도 자기의 그 배설에 대해서 배설한 것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성이 발달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왜 저 배변을 못 가리느냐 혼나고 야단 맞고 또 구박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갑작스럽게 방출됐을 때는 엄청 무섭게 되겠죠. 그러한 관계를 이 학문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기에 고착됐을 때 특히 이제 학문 보유적 성격의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또 복종적이고 너무나 여지가 없어 딱딱해야 돼.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그러한 성격, 지나치게 청결하고 과도한 그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학문 그 보유의 성격이고 학문 폭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그 굉장히 그 적개심과 분노에 차 있고 불만이 가득하고 다 없어져야 돼. 다 사라져야 돼. 다 폭파되어야 돼. 이러한 이제 그 관점을 갖게 되는 학문 폭발적인 그러한 고착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게 요 단계의 그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로 세 번째 단계이죠. 세 번째 단계로 남근기는 굉장히 지그문드 프로이드 특히 정신역동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 3살부터 6살까지인데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로 아동의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그 반대성, 그 남자 아이일 경우에는 그 아버지와 경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움과 연민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어머니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한 감정을 느끼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죄책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시기에 어떠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든가 칭찬을 한편으로 인정받고 갈망을 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랬을 때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슈퍼에고가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이러한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근기에 중요한 거는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 제가 먼저 설명했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아버지하고 비교해봐도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도 힘도 모든 게 열악한데 내가 이렇게 그 생각하다가는 나의 중요한 부분을 거세할까? 거세 불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고착된 그 남아인 경우에는 아주 야심차고 때로는 경솔하고 경박하고 이러한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아인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남아보다 열등하다는 남근 선망을 갖게 된다라고 프로이드 내지는 정신역동 그 이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학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그 영역에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저는 이론, 티오리, 그 5%의 probability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엘렉트라 컴플렉스 시기에 고착된 여아인 경우에는 난잡하고 추잡하고 유혹적이고 또 경박한 그러한 성격의 그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쓰고 있는 방어 기제가 이 프레셔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눌러놓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든가 또 그 맞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혼날까봐 내지는 벌을 받을까봐 억압을 시키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많이 쓰게 되겠죠.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동성 부모에 대한 이 적개심 이러한 것이 들키면 혼나니까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반동 형성이라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쓰는데 그 동성 부모에 그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절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그 이 시기에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그 방어 기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억압과 반동 형성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쓴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기로 한번 가볼까요? 잠재기는 기존의 성적이고 공격적인 니즈가 가라앉는 시기예요. 6세부터 사춘기 전까지. 예. 그래서 리비도가 그 주로 그 승화된다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사회의 양식이라든지 사회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 전에 남근기까지 가졌던 성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는 그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그러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운동이라든가 동성 간의 그 또래 간의 우정을 굉장히 그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화, 기본적인 사회화가 다 이루어지죠. 그 잠재기 때에는 이 성적이고 공격적인 이러한 그 에너지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활성화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성을 동일시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동성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성 내지는 에고, 자아를 그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잠재기에 과도한 그 억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치심이라든지 도덕적인 반동 형성, 뭐 혐오 이러한 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고착되었을 땐 이 잠재기에 고착되었을 땐 더 이상 발달을 못하고 동성애로 그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역동 모델의 성적 그 발달 단계 5번째가 생식기인데 그 생식기는 사춘기부터 성인기 전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그 2차 성징 내지는 성역할의 그 정체감이 발달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이때에는 어떠한 그 양가 감정을 가지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누구에서 그 전에 잠재기에 그 또래 친구한테 그 있었는데 또래 이성한테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남자아이
자기네끼리끼리 이렇게 놀았었는데 반대의 성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확 폭증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지낼 경우에는 이성과의 그 사랑에 굉장히 건전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시기에 어떠한 그 개인의 자아 개념하고 또 관계성에서의 그 대상관계 개념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관찰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외부 세계와 또 심연의 내부와 어떠한 그 컨플릭트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머니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관계, 어렸을 때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니즈가 부족했는지 내지는 과했는지 과잉이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역동 그 모델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개입 대상들은 주로 그 다양한 개입 대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 버벌 능력,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내지는 지적 능력이 그 표준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지는 통찰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치료의 유용성이 그러한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인사이트, 통찰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앞으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에 그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요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관계 형성 단계라든지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 또 클라이언트의 독립된 정체감 형성을 원조하는 단계, 또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중요한 거는 치료자를 클라이언트가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이 그 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치료로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단계죠. 세 번째로는 또 그 성장을 위한 어떤 투쟁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고착과 퇴행을 보이는 단계이죠. 이때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천가, 치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개입 과정 마지막 단계로서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과거의 뿌리, 쓴 뿌리라고 얘기하죠. 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즉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한테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다음에 이어서는 그 개입 목표, 과정 어떻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